반갑습니다. 저는 하이탑에듀 대표원장 권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도 춥고 한데 이제 그래도 성일고 이제 배정되고 어머님들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계신 만큼 아이들 입시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성일고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 들으시면서 겨울방학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다음 학기를 다니면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원에 있는 이제 우리 성일고의 편제대 학생들에게는 또 학생들은 따로 또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들으러 왔지만 그래서 또 따로 얘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 어제 풍생고 편을 했었는데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좀 비슷하실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성일고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성남의 토박이고요. 저는 풍생고를 나왔어요. 성일고는 아니고. 저 때는 풍생고가 더 좋았었는데 요새 성일고가 많이 인기 학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남에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 아이들 성일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도 좀 잘 알고 있고 아마 들으실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시는 어쨌든 뭐 잘 아시다시피 성일고에 갔다고 해서 혹은 어느 고등학교에 갔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성일고 지원하신 분들은 복정고나 이런 데는 별로 좋다고 판단은 잘 안 하시거든요. 공립고등학교고. 이번에 복정고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이 서울대 직윤 2명 붙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해년도마다 최상위권의 입시 실적은 매년 달라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하이탑에듀는 이제 현재는 이제 6개월까지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봐왔으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현장에 기반한 얘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보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다 실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머님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 때는 학교 알림이를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아시나요? 다 아시겠죠? 네,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동아리가 어떻게 되고 동아리는 청취활동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도 쭉 있죠.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은 여기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특히 잘 들어야 되고 뭐냐면 이 동아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동아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기부, 그렇죠? 그러면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 얘네는 2세대예요, 그렇죠? 고교학점제 2세대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입시가 확정되진 않았어요,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그 흐름을 파악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들었던 게 이제 메가스터디 소장님,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는 그래도 나름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트렌드를 좀 파악하기로는 이제 현재 교과전형 교과전형은 뭔지 아시죠? 교과전형 어떻게 가는 거죠? 질문 드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알지 않을까? 선생님 영상 다 봤지? 겨울방학 설계. 교과전형 뭘로 가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지? 아는데 대답 못하는 거겠지? 일단 내신 성적이죠. 그 다음 수능 최저를 가지고 가죠. 근데 고교학점제 라인에서는 사실 내신 등급 구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게 내신이 의미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들이 생기부를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교과전형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인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좀 보겠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상을 했을 때 그 비중이 되게 커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결국에는 등급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잘 맞추면 될 거다. 그럼 교과 전형에서 생기부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해주면 되는. 그런데 이제 종합 전형이 문제죠. 종합 전형은 생기부를 보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동아리가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생기부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이 생기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학생부에 들어있는 내용들. 생기부에 뭐 들어있죠? 하기 싫으신 거 아니죠?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게 인적사항 들어가 있을 거고요. 출결사항 이런 것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 참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동공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여기에 대해서 500자, 700자 내외로 기술을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세특이 들어가 있죠. 세특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건 과목별로 500자씩 써주세요. 그러면 양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학기별로 봤을 때 평균 6과목 정도를 잡아도 5학기니까 30개 정도의 과목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30개 정도의 세특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양이 상당한.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게 행동 특성 및 종합의 인형.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거거든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게 등급이 들어가 있죠. 그죠? 아이들의 성적. 근데 이 중에서 동아리 활동은 아주 일부죠. 생각해보면. 동아리 활동은 500자씩 3번 기술이 되거든요. 아니, 5학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내신 성적 위주에서 성일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자동공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다음 왠지 이 중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 관련된 학과를 갈 건데 인공지능 유미디어 탐구반에 들어가면 대학을 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진 않다. 꼭 그렇진 않다. 특히 1학년 때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생기부 얘기하면서 생기부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예고편을 드리면은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든 그 동아리 내에서 아이가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알겠지? 동아리를 선택하면 그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성일고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에 이제 못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제한이 돼서 인원이 제한이 되면 자율동아리 좀 적극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근데 말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 1학년 1학기 때 자율동아리를 개설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원하는 동아리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영향이 크게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택에 목숨 걸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 교육과정 편성표는 중요하죠. 일단 이 편성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알 것 같아요. 이거 떼야 되는. 근데 교육과정 편성표는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다음 저희가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방금 전에도 제가 성일고 2학년 학생 컨설팅하고 왔는데요. 이런 거죠. 국어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5과목을. 근데 1학년 1학기에 4학점이거든요. 이 학점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4번 들었다는 뜻이에요. 학점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교과 전형에서 중요하죠. 교과 전형에서는 곱하기 4를 하거든요. 계산을 할 때 4학점짜리. 그럼 3학점짜리 일주일에 3번 드는 거잖아요. 곱하기 3을 하니까 비교적 좀 그죠? 비교적 좀 영향이 좀 덜한. 그래서 어쨌든 간에 1학년 1학기 때 공통국어 2를 배우는데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 화법과 언어를 배우고요. 3학년 1학기 때 독서와 작문을 배워요. 근데 크게 문학하고 독서가 주된 파트거든요. 문학은 문학 작품이니까 아실 거고, 뭐 시, 소설 이런 것들. 근데 독서는 흔히 말하는 비문학이에요. 과학, 사회 작품 같은 것들. 근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 겨울방학이잖아요. 현재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국어 수능 공부. 그럼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2학년 1학기 지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수능 공부의 파트 중에서도 문학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면 내신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학원에서 컨텐츠 자체가 비문학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비문학을 한참 공부하다가 학교 시험 들어갔을 때 또 문학을 할 거고 이건 상황이라고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좀 선택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요소가 되죠. 그럼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파트별 특강들이 열리거든요. 그럼 이번 학기에는 문학 특강을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겨울방학 때. 그래서 편성표는 선행과정을 어떤 걸 할 거냐를 좀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주요 과목들을 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그 다음에 있는 표입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일부 틀렸을 수 있지만 중요한 과목들은 제가 다 확인했고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들을 좀 보시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 2학년 1학기에 기하가 있잖아요. 그럼 2학년 1학기 때 기본적으로 대수를 배우거든요. 공통과정으로. 여기 이공계 혹시 지망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공계 없으시면 이공계. 한 분계신가요? 그러진 않겠죠? 다 이공계시면 아니면 되고. 맞죠? 손 안 드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계를 지망하게 되면은 이제 교과보다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통생고는 과중이기 때문에 더 심하거든요. 통생고는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4개를 다 선택해요. 근데 성일고 같은 경우 3개를 선택하게 되죠. 그럼 과학 같은 경우는 뭐 물화생지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겠죠. 이공계 학생이면은. 근데 수학 쪽에도 대수를 선택을 할 건데 이공계는 기하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학 2개, 과학 3개가 되는 상황이 되죠. 2학년 1학기가. 1학년 때는 하나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개였던 과목이 5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학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물리, 화학 같은 게 좀 어렵거든요. 보통 많이들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번 겨울방학에 보시면 더 좋지만 이번 겨울방학 통합과학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물리나 화학을 좀 미리 봐놓으면 2학년 때 좀 더 도움이 되죠. 학생들 잘 듣고 있지, 얘들아? 어제도 내가 설명을 하는데 엄마들은 엄청 적는데 애들은 뭐 필요한 거 적으면서 해야 돼. 알았지? 필요한 거. 그래서 미리 1학년 때 물리랑 화학을 봐놔야 된다. 제가 하이탑반 1기 졸업생 애들이 저희 학원에 1기 졸업생 애들이 거기가 한양대 의대 간 아이들이거든요. 거기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엄마들하고 친하게 있죠, 제가. 그래서 엄마들하고 다 통화해가지고 1학년 때 물리화학 전부 다 듣게 했어요, 제가. 돈 드시더라도 꼭 들어라. 물리화학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1학년 때 듣는 게 그게 되게 좋은 방향이다. 그죠? 여유가 있을 때, 방학 같은 때.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인강을 들으시는 걸 하든 봐놔야 된다. 기하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이 보면 참 좋겠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대수하면서 기하 같이 봐주면은 2학년 1학기 과정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행을 결정할 때 중요하고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타이밍에 맞춰서 공지를 드릴 거예요. 이번 성일고는 2학년 1학기에 기하가 있으니까 다음 특강 신청하실 분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 부담이 2학년 2학기로 가게 되면 그래도 여기 인공지능 수학이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있고 이공계 분들은. 그럼 미적분이 좀 어려워요. 미적분이. 근데 풍생 같은 경우는 이때 기하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 부담이 좀 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특상을 하게 되죠. 과학이. 그래서 과학이 예전에는 8과목이었어요. 물화생지, 물화생지2 이렇게 8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물화생지에다가 그 다음에 물화생지 2들이 전부 다 2개씩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12과목이 됐죠. 원래는 4과목이었던 게 2배가 됐고 2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절대평가였거든요. 물화생지 2들이. 근데 지금은 상대평가가 병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도 등급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과목들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공계생들은 과학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초중등반에도 이번 리딩 과학도 런칭을 했거든요. 미리미리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혹시 어제도 이제 설명회 하다 보니까 과학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 중에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2학년 때 좀 준비가 된다. 3학년 1학기로 가도 또 3과목을 또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로 가게 되면 성일고 같은 경우는 확통하고 미적투를 같이 하게 되죠. 보통 이래요. 통생고도 마찬가지고. 그럼 확통 미적투를 같이 하는데 미적투 어렵거든요. 확통은 이제 이 확통 미적원 대수는 수능 과목이죠. 그래가지고 이때도 부담이 상당할 거고, 그러면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중간에도 한번 봐놓고 겨울에도 한번 봐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도 성일고 좀 다행이에요. 제가 볼 땐 조금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통생고 기하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름방학이거든요. 여름방학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짧은데 그걸 기하에다가 미적투까지 다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는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보셔라 이렇게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평가 계획도 중요한데요. 평가 계획. 다음 페이지에. 대부분 다 비슷해요. 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1차 GPD라는 거는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이게 기말고사, 이게 수행평가. 그럼 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 한 번, 기말 한 번, 수행 2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비율이 100%가 돼서 1학기에 등급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지필평가 당연히 잘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등급을 좌우하는 핵심은 성일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는 대부분 국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쉬운 편이에요. 중간고사는. 수학도 중간고사가 좀 더 쉬웠었어요.
근데 기말고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간고사 잘 봤더라도 기말고사 망치게 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좀 해보면은 그럼 지금 뭐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유가 좀 있는 시즌이고 중간고사 부분은 사실은 선행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공통수학 1부분을. 그러면은 그거는 좀 봐놨고 3월에 또 볼 거니까. 근데 애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걸 보면 중간고사 위주로 움직이고 기말고사 부분 좀 경시하고 있거든요. 듣고 있죠, 얘들아? 그럼 별도로 봐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원에서조차 중간고사를 타겟으로 거기까지만 보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학원 그건 이제 레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2월 말에 레벨업 테스트를 볼 거거든요. 2월 말에. 그 레벨업 테스트는 대부분 공수 1 전체 과정이 될 건데 혹시 학생이 능력이 있는데 뭐 학원에서 약간 좀 나가는 반이 적으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해보고 일단은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우리 학생들 배우게 되면은 기말고사 부분들을 지금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냥 대충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지?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 수행평가는 성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아직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국영학점제 2세대밖에 안 됐고 원래는 수행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고 비슷하다. 쉽게 얘기해서. 전하고 비슷하면은 전에는 거의 만점 주는 형태였거든요. 그럼 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되 하나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약간 예전에는 시험 보는 과목들이 많았어요. 그냥 시험 본다. 수행평가로. 뭐 프린트 하나 내주고 이거 외워와. 이거 시험 볼게. 뭐 이런 식.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탐구 보고서를 많이 내거든요. 요새는. 그럼 보고서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생기부 얘기하셨는데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 알아야 뭘 써줄 거 아니에요. 성일고 지금 학생부의 진심이잖아요.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일고는 생기부에 되게 진심인 학교예요. 뭐 생기부로 뭐 대학교 잘 보내보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이제 보고서나 아니면 발표나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써주겠다. 그래서 성일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내가 어필했을 때 적극적으로 써주겠다. 이런 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수행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따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드릴 텐데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이제 있을 거고 이 수행평가 기간이 뭐 5월, 그 다음에 6월 이런 식이거든요.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기 직전.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기말고사 중요하다 그랬죠. 어려워진다 그랬고 근데 그 시즌이 겹쳐요. 수행평가 기간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더 없겠죠. 그래서 그럼 미리 좀 대비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수행평가를 공부하실 때는 준비하실 때는 우리 학생들도 수행평가 준비하실 때 수행평가도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학교에서 줘요. 가정통신본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지를 하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제가 정리해서 다 드렸을 텐데 이 수행평가는 국어는 채점 기준이 만점은 이런 거를 소화하는 사람이 만점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전에 그걸 반드시 뽑아서 좀 보면서 준비를 하셔라. 그것도 하나의 꿀팁이 되겠죠. 수행평가 만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필도 이제 기말고사를 중점적으로 지금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분석으로 가보면 안타깝게도 성일고가 문제가 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수학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 지금 최고심화 퍼센트 비율이 있는데 15%가 들어와 있는데 원래 성일고가 압도적으로 어려웠었어요. 위례한빛보다 효성고보다도. 이유는 뭐냐면 위례한빛 효성고는 객관식, 주관식이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주관식이 나오더라도 좀 주관식도 좀 더 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일고는 항상 주관식을 어렵게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찍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일고가 가장 어려웠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는 여기도 이런 학교들도 서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비슷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성일고 문제는 좀 어려운 편이고요. 특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피셜은 아니고 이제 영어학원 저희가 사과나무랑 이제 사과나무 학원하고 약간 협업 관계에 있는데 사과나무 학원에서 성일고를 좀 잘하시거든요. 영어 쪽을.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로 성일고 학교 지문에서 나오는 퍼센트가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40%도 안 된다. 다 외부 지문 발췌고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 시험도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국어과학 선생님이 피셔를 주신 거는 국어과학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막 특별한 어려움이 보이진 않는다. 뭐 그 정도 피셔를 주셨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1등급 컷이랑 요 뒤에 거 보면서 볼게요. 1학기 중간고사. 자, 보면은 개념 7개, 유형 4개, 유형 심화 6개, 최고 심화 4개. 물론 선생님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도 심화 문제의 양이 꽤 되죠. 한 10문제 정도.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최고 심화는 이게 최고 심화 그래서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송일고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본 적이 저 수학 잘해요. 그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시간 내에 못 풀겠는 거예요. 풀 수는 있는 시간 내에는 못 풀겠는 느낌? 네, 진짜 어렵다. 그리고 성일고에서 이 겁줄라 그러는 거 아니야? 팩트를 전달해, 팩트를. 뭐냐면 팩트를 알고 나서 그 솔루션을 줄 거야. 성일고에서 100점이 안 나와가지고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전교 1등인데. 그래가지고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100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00점 나오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되냐? 그래서 출처를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 성일고 문제들 변별력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다 찾아보고 그 쪽집게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되게 변화무쌍해요. 예를 들어 막 3, 4년 전에 수능 완성에 있던 문제 변형, 뭐 모의고사도 옛날 거 변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짜 실력이 있어야 좀 풀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약간 되게 침울해졌는데요? 근데 그래도 좀 보실만한 거는 등급 컷이 1등급 컷은 87점이잖아요. 87점. 그러니까 2문제나 3문제 정도 이제 틀리게 되면 저 점수가 되거든요. 그럼 저 정도면 1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다. 5등급제의 선물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2등급 컷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등급 컷도 74점에 분포되고 있죠. 근데 성일고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 선생님들 피셜에는 뭐냐면 그냥 공부한 어느 정도의 우등생들은 한 5, 60점 정도 갑니다. 50점. 딱 절반이죠. 그냥 공부한 5, 60점 정도. 그리고 나서 좀 어려운 문제를 몇 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등급 컷이 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면은 알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문제를 좀 보면 작년 시험 문제고요. 아마 3개년 시험지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행 다평형을 풀려보시면 느낌이 오겠죠? 시간 딱 제곱 풀어요. 50분. 1번 쉬워요. 성일고의 특징 1, 2, 3, 4, 5, 6, 7, 8 쉽다. 자, 그럼 1, 2, 3, 4, 5, 6, 7, 8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 4, 5, 6, 7, 8 쉬운데 전체는 난이도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을 아껴야 돼.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그래서 쉬운 문제에 대한 어떤 빠르게 푸는 연습들이 좀 성일고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학원에서 뭔가 뭐 숙제를 할 때도 그냥 숙제를 그냥 내 세워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실전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쌤 같은 경우 그러면 B단계의 상문제 제외한 좀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푸는 걸 목표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좀 익숙해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9번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슬슬 만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시간이 이제 좀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9번 문제도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알면 금방 풀어요. 알면 금방 푸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모르면은 이거는 그냥 끝이에요. 모르면 못 푸는 문제. 근데 유형집에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유형집에 나오는 문제고 10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르면 끝나는 문제. 여기 두 문제 다 공통점이 있죠. 우리 친구들 대답해볼까? 공통점이 뭐지?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 공통점. 인수분해지, 그지? 인수분해를 할 때 인수분해 공부를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운 문제 쪽에 들어가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형 중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이 있으면은 성일고 학생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해야 된다. 대충 하면 안 되고. 알겠지? 얘가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쉬운 문제는 별로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어려운 문제 위주로 공부한다. 좀 새겨줬으면 좋겠어. 잘해봐.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그래서 연산도 좀 빠르게 한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포인트들을 주고 있어. 인수분해는 깊이 있게 공부한다. 연산은 빠르게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3번부터 보면은 그 복소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런 거 본 적 있지, 얘들아? 요런 Z 나와 있고, Z들의 성질 나와 있고, 켤레 복소수랑.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찾는 거면 사실은 이게 기미, 디리가 나오는 것들이 되게 시간이 걸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냥 바로 풀면 한 문제지만 이건 네 문제잖아요. 하나 안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요런 게 나오면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고 항상 좀 어려운 게 나오면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거랑 변형이 되더라도 맞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핵심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요 15번 문제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도 이것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방금 인수분해 좀 어렵게 나왔었고, 그다음 Z랑 나와 있는 복소수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요 3차당식 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에 약간 킥 같은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서 나온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나머지 정리는 되게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까지. 학원에서 당연히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레벨에 따라 시키는 양이 다를 거잖아요. 시키는 깊이도 다를 거고.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포의 17번 문제. 이게 어려웠어요. 공포의 17번 문제. 보셔도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딱 봤을 때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집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생소하다는 얘기는 되게 잘 보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형에 대한 반복보다는 되게 원리에 대한 해석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풀 수 있어요. 근데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힘을 불러야 되니까. 논수령 1번은 쉽고, 논수령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수령 3번이 있고, 논수령 4번이 있죠. 논수령 꽤 되죠. 이 논수령들이 있는데 논수령들 과정을 서술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걸 중간에 연습을 한번 해줘야 돼요. 뭐냐면 이 학생마다 다른데 논수령을 먼저 푸는 게 나은 학생이 있어요. 혹은 저는 순서대로 푸는 편이거든요. 순서대로 빨리 풀어야지 하고 푸는 편인데 앞에서부터 푸는 게 나은 학생들이 있고요.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17번 문제 같은 건 그냥 일단 나중에 풀겠다. 논수령 1번으로 먼저 가겠다. 뭐 이런 게 또 시험 푸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 논수령 1, 2, 3번은 그래도 해볼 만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논수령 4번이 항상 좀 어려워요. 딱 봐도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그죠? 이 안에 4개의 그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당 1점씩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1, 2, 3번은 어렵고요. 4번이 어려워요. 1, 2, 3번은 쉽고 4번이 좀 어려워. 그래서 약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한 2개 정도는 틀려도 이거 5점짜리고 그 다음에 얘도 4.9점짜리잖아요. 그럼 2개 틀리면 10점이잖아요. 아까 86.1등급 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들보다는 좀 더 다른 문제들을 먼저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물론 학원에서도 교육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일고의 특징입니다. 자, 기말고사는 더 어려웠거든요. 기말고사는 등급 컷을 보시면 1등급이 74점이에요. 되게 못했죠, 그 2등급이 50점, 60점, 3등급이 50점. 그래도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은, 이게 진짜 성인고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개가 점수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풍생고 문제 훨씬 쉽거든요. 풍생고는 여기가 80점대였고요. 여기가 70점대였는데 여기 30점대였어요. 3등급이. 그러니까 3등급은 사실 되게 못한 거예요. 3등급 66%까지거든요. 되게 못한 건데도 못한 거니까 점수차 많이 났죠, 풍생고는. 근데 성일고는 3등급까지도 애들이 어느 정도 좀 풀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매까지하게 공부할 것 같으면 빡세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성일고의 어려운 점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요. 역시 1, 2, 3, 4, 5, 6, 7, 8은 좀 쉬운 편이고, 여기는 주로 행렬하고, 지금 행렬이라는 게 새로 나왔거든요. 행렬. 예전에 있다가 또 없어졌다 다시 나온. 그래서 행렬에서 이런 문제는 되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 기억, 니은, 디귿에서 찾아내는. 자, 그럼 우리 학생들도 알겠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거 쉬운 문제다 생각하고 이거 쉬운 문제다. 쉬운 거 나오면 이거 학교 시험 안 나오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진짜로. 어려운 게 나올 때마다 특히 행렬 문제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렬에서 어려운 문제들 많이 보이고 또 하나는 경우의 수 문제들이에요. 확률.
경우의 수도 조금만 좀 실수하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라 좀 깊이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뻔한 얘기지만 좀 어려운 공부가 좀 필요하다. 2차 부등식 이런 문제도 쉽지 않아요. 일단 아이들이 딱 보면은 문제 보시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좀 약간 이 뒤쪽부터는 압도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뭐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 근데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까 1등급 컷이 74점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6개 틀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걸 명확하게 맞춘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선택적으로 풀어낸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아는 것들 정확하게 맞춰내는 연습을 하는 거. 그다음 역시 서술형, 논술형 4번은 역시 또 약간 굉장히 어려워요. 8점짜리예요, 근데.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제가 볼 때 한 10분 정도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처음 보는 문제인 경우에는. 그럼 앞에 것들을 좀 빨리빨리 풀어줘야 10분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연습들도 해야 되고 평소에는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자, 총평을 보면은 중간고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적는 건데 자주 접하던 유형들을 단순 반복 출제한 게 아니다. 비슷비슷하게 낸 게 아니라 조금씩 다 바꿔놨다. 그래가지고 좀 공부할 때 약간 개념을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모의고사 기출 고쟁이 스텝 3 수준의 문제를 풀어내야 1등급에 약간 가까워질 수가 있다. 솔루션이 있잖아요. 모의 기출의 어려운 문제랑 그다음 고쟁이 3스텝. 근데 고쟁이 3스텝을 풀 때도 외우면 안 돼요. 어머님들 고쟁이라는 책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심화 문제 중에서는 제일 요새 트렌디한 거거든요. 거긴 1, 2, 3스텝이 있는데 3스텝까지 한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정확히 아는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내가 팁을 하나 주면은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심화 문제를 공부할 때는 절대 빨리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답을 막 이렇게 뭐랄까 고민을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게 공부가 되는 거지. 답안지 보고 그다음에 해설 보고 아 이거네 그럼 외워가지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매일 한 문제가 냈더라도 심화 문제 볼 때는 되게 좀 정성스럽게 본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비해 어려워졌다. 변별력 문제 해석이 많이 필요하고 고쟁이 3스텝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평이한 문제를 빨리 풀어야 시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까지 풀면 5, 60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려운 문제들 몇 개만 제대로 풀어내면은 그러면 1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좀 무섭죠. 그래서 근본적인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일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좀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성일고 요약을 좀 보면은 뭐 창의통섭반에서도 되게 긴장감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편이죠.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내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도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학교에서 좀 저는 입시를 잘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다 1등급 받고 생기부 잘 만들어지고 수능 최저까지 맞춰서 스카이급에 도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2학년으로 이따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2학년으로 가다 보면은 생각같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등급이. 그랬을 때 역전의 기회를 주는 거는 수능이나 논술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일고는 수능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저 수능 준비할게요 이런 아이들이 종종 등장해요. 보통 다른 학교 성남에서 수능으로 대학 갈게요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 효성고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효성고는 내신에 이제 답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일고가 최근에 약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능 준비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꽤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낙생고나 낙생고 되게 좋은 학교죠. 맞지 않나요? 낙생고 좋은 학교죠. 근데 낙생고나 풍생고나 성일고나 1등급은 20명이잖아요. 고교학점제에서 퍼센트 비율이니까. 낙생고 2등급 서울대, 고려대 갈 수 있을까요? 전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2등급권 더 넓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낙생고도 20명 정도나 뭐 인서울권의 조행대학을 좀 노려볼까? 물론 생기부나 그런 것들 좋기 때문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고교학점제에서 표준 편차는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건 아시죠? 근데 그게 더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억울하죠. 그죠? 비학교 1등급이.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아, 여기 어려운 학교네. 아, 이 과목은 어려웠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겠다 그랬다가 다시 성취도 분포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대학들이 이제 항의를 했죠. 이런 거 우리 어떻게 뽑냐 애들. 그래가지고 성취도 분포를 주게 되면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그랬을 때 성남시에서는 성일고가 좀 어려운 학교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남 얘기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 뭐 외고, 자사고, 특목고 혹은 좋은 고등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래서 일반고 라인에서 좀 준비를 잘해서 종합전형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사실 연고대 수준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연고대 라인에서는 연고대 라인에서는 자사특목고 애들 되게 많고 걔네들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도 좀 잘하는 일반고들 걔네가 일단 생기부는 둘째치고 요새 생기부는 또 비슷비슷하대요 다 하도 이제 정보가 많이 돌아서 생기부는 둘째치고 그런 표준 편차나 성취도 분포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성일고에서 1등급 받은 것보다는 휴문고에서 1등급 받은 게 당연히 더 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손해를 보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스카이권을 노린다, 스카이 서성원권을 노린다 그러면은 사실 성남에서 교과 전형을 추천하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고려대 학종으로 들어간 애가 있거든요. 근데 종합전형도 준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종합전형 어차피 준비하시게 될 거거든요. 하시게 될 텐데 일단은 좀 교과전형의 등급을 좀 맞춰본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교과전형 준비하려면 수능 최저 필요하죠. 수능 최저. 그죠? 수능 최저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랑 영어예요. 국어랑 영어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그거 진도가 없는 과목이니까. 근데 수학, 과학 같은 것들은 진도가 있는 과목들이고 미리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냥 내신 기간이 아니면 국어, 영어, 수능 공부는 항상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 보지. 볼 거야. 3월 모의고사 국어, 영어 점수는 되게 중요한 점수고 2월에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움직임이 이래야 되죠. 전년도 3월 목표 풀어봤나 혹시? 잘했어. 훌륭한 학생. 전년도 3월 목표 국어, 영어 풀어보고 내가 부족하면 찾아가지고 공부 더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월 달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모의고사 준비도 어느 정도는 좀 잘 해준다. 근데 내신 난도가 어려운 게 이제 가장 어려워. 그다음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국어는 매 분기 시험마다 난이도가 상이하지만 중간고사가 좀 쉽게 출제가 되고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무조건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중간고사 좀 신경 많이 쓰고. 그다음 과학은 고2 때 좀 급상승한다. 그죠? 물리화학이. 그러면 대충 이렇게 분석이 됐으니까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되겠죠? 물리화학은 좀 많이 해놔야겠다. 고등학교 하는데. 자, 학생들이 생각하는 현장의 이야기는 설문조사로 애들한테 전체적으로 매우 밝고 좋은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교훈하기 하셨다.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성일고 아이들이 좀 열띤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 좀 주변에 영향을 좀 받는 거죠, 아이들이. 자판기는 없습니다. 급식만 있고 매점과 자판기는 없는 그런 거고. 수시 입결이 좋은 편. 특히 학종. 여기서 제가 한 개 얘기 드리면은 학종에 대한 수시 입결 얘기를 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입시 얘기하면서 같이 갈게요. 자, 그래서 성일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런 약간 시험의 난도라든가 뭐 성일고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드렸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어두우신데 분위기가 근데 잘했을 때는 확실히 강점이 있어요. 잘했을 때 아까 생기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생기부는 좋은 편이고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제가 이 등급제에 대한 거 5등급제 이런 거 좀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등급부가 넓어졌고요.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빼고 자, 이 얘기를 좀 듣는데 학생들도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수능 시험이 변화한 건 다 알죠. 문이과 공통과정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기 과목이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등급은 여전히 9등급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를 맞출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기가 5등급제만큼 쉽진 않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 특히 탐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각색된 거거든요. 2, 3학년께 안 나오는 거죠. 1학년 거거든요, 진짜.
그러면 내가 수능을 준비해야겠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겠다. 내가 인서울에 되게 높은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공통과학, 공통사회,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1학년 때만 배우는 건데 매 방학 때마다 수능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신 공부도 하고 수능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거 전국적인 움직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국어 영어예요. 국어 영어 등급만 잘 나와도 입시를 준비하기 너무 좋아요. 효성고 학생인데 예비 고3이거든요. 근데 얘가 내신을 망했어요. 내신 망해가지고 5등급이거든요. 진짜 못했죠. 근데 국어 영어 수능이 1, 2등급 나와요. 그래가지고 수능으로 가자고 했죠. 정시로. 나머지 1, 2등급이 어떤 등급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수학하고 탐구 쪽에 3등급 정도만 받아줘도 세종대 이런 데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인서울에 가신데 거기 한 2등급 받으면 경희대 이런 데도 해볼만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는 좀 차이가 있다. 자,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좀 보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종합전형이고요. 이게 건국대 경쟁률인데 쭉 보시면은 평균 한 20대 1 정도가 돼요. 이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경쟁률이거든요. 20대 1 정도.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등급 구간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1등급이 10%까지죠. 1.0, 그 다음에 1, 2등급이 좀 섞여 있으면은 예를 들어 1등급이 5개가 있고 2등급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돼서 1.3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인서울권의 건국대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을 1.4 정도로 보고 있어요. 1.4. 그러면 1.3에 1등급하고 2등급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도 1등급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1.4 정도를 받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종합전형을 쓴다고 볼게요. 교과전형이 그거보다 높아요. 종합전형에 비한 거고. 그럼 종합전형에 전국의 1.4인 학생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현재에 비해서? 고교학점제에서 지금 등급 구간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보다 1.4인 학생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제 언론에 이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게 걱정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1등급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고 데이터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고 그 밑에 라인들을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많아지는 게 맞거든요, 당연히. 원래 등급 구간으로 보면은 한 2.5배수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적겠지만 그러면은 현재 20대 1인데 근데 이게 한 30대 1, 40대 1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종합전형에서. 한 30대 1만 됐다고 치고 선발 인원이 30명이라고 치고 어떤 과가 반도체공학과 30명 선발한다. 경쟁률 30대 1, 900명 지원한 거거든요. 그 중에 30명 합격한 거잖아요. 그럼 870명이 떨어지는 거죠. 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900명 중에 30명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게 만만한 전형이 아니에요. 그냥 점수가 낮다고 해서 쉽다고 보는데 그럼 여기에 1.4등급이 애들끼리 썼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등급대는 비슷비슷할 거고. 그럼 비슷한 등급대에서 그 나머지 870명을 제낄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준비를 해야 뭐가 되겠죠. 그래서 2월 말에 저희가 야탑 총선 수련관을 빌려놨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다른 분 이제 또 초청해서 그래가지고 좀 할 생각이고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얘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드리는데 왜냐하면 오늘 성일고에 대한 분석 설명이고 성일고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생기부를 지금 내신 준비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수능 준비에 대한 얘기도 드렸거든요. 수능이 기본적으로 성일고에서 준비하기 쉬운 이유까지 일단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일고는 수능 준비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학교 내신에 나와요. 학교 내신에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국어도 수능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수능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수능 공부해야만 학교 내신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수능 준비 쉬워요. 이게 되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아이들은 꿍시렁거리고 있지만 되게 괜찮은 방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성일고 말고 다른 학교는 뭔가 준비를 쉽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인생에 그런 건 없어요. 쉬운 건 없어요. 등급은 좀 더 쉽게 딸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이 또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생기부는 이 세 개를 보는 거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보고서를 써서 낼 거예요. 학교에 가면. 보고서를 써서 낼 때 국어에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네 진로랑 연결되어 있는 과목, 뭐 책 읽고 보고서 하나 써. 이거 수행평가로 할게. 그럼 아이들이 그놈의 허생전은
경영학과, 경제학과, 허생전은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 걸 이제 해서 어떻게 써지냐면 세특이 이제 허생전을 읽었고 허생전에서 경제가 뭐 그 매점 매석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머님들이 보실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나 어떤 진로 역량, 아 얘가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겠죠. 근데 경제학과에 가기에 이 친구가 어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나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진로 관심도 정도만으로 500자 중에 한 2, 300자가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원래 국어에서 드러나요. 국어에서 진로를 하기 어려워요. 국어 국문과 가는 애가 아니면. 그럼 국어에서 해야 될 거는 국어 공부를 잘한다는 학업 역량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허생전을 했으면은 경제학과 가고 싶다는 얘기보다는 허생전의 작품 배경, 그 시절의 모습, 그다음 그 시절에 있었던 문학 작품의 어떤 세태 이런 것들이 국어랑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채워줘야 된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캐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걸 탐구보고서를 낼 거잖아요. 탐구보고서를 낼 때 중점적으로 쓸 얘기가 매점매석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생기부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경쟁자를 좀 이길 수 있는 생기부가 나오게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자, 여기 보시면은 학업 영역에 학업 성취도 있죠. 그 다음 전부 다 탐구력이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탐구력.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있는 학업 성취도, 진로 영역의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등급. 그죠? 근데 똑같이 1.4인 등급이 있더라도 1학년 때가 어려운가요? 2학년 때가 어려운가요? 2학년 어려워요. 3학년 더 어렵고 과목이. 1에서 3으로 갈수록 등급이 올라가는 아이가 있을 거고요. 똑같이 1.4여도. 1학년 때 잘했다 이렇게 되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거나 이 세 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3학년 때 잘하는 아이가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1학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상향곡선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경희대에 합격한 애가 있는데 종합전형으로 걔가 1학년 때 5등급이었어요. 되게 못했죠. 경희대 갈 수 있는 등급이 아니죠. 3학년 때 1등급이었거든요. 가능한 거죠. 그러면 걔 C2반에서 하이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상향곡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꺾이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한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예비고3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잘했어요. 전교권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문과예요. 근데 수학만 3, 4등급인 거예요. 국어, 영어는 1, 2등급 선에 있는데, 전체적인 평균 라인은 2점대 등급 정도? 그럼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입시가. 2점 중반 등급은 되게 어려운 등급이에요. 경희대 갈 수 있을까? 물음표 뭐 이런 등급.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죠. 네가 수학이 선생님이 보기엔 재주가 없다.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깝지만 재주가 잘 없다.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꺾이지 말고 매일같이 수학 심화 공부 1시간, 오답 1시간 하자.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도 3, 4등급이었고 그래서 저랑 컨설팅 했던 거고 1학년 2학기도 3, 4등급이었거든요. 2학년 1학기도. 근데 2학년 2학기 때 1, 2등급으로 갔어요. 수학이. 잘했죠. 그죠? 잘했죠. 그러니까 실력이 쌓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일고에 가더라도 어쨌든 이 상향곡선 되게 중요하니까 3학년까지 꺾이지 않고 꾸준히 간다. 종합전형에서. 그 다음 전공 과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거 있는데 뭐 반도체공학과 가려고 하는 아이인데 어떤 애는 국어 영어가 좋고요. 어떤 애는 수학과학이 좋을 수 있겠죠. 어떤 아이 뽑으실 건가요? 당연히 수학과학 좋은 아이 뽑겠죠. 그죠? 그래서 전공 과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선행에 대한 얘기들도 좀 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어 영어를 못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교적 그게 높은 학생이 좀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아까 전에 동아리 얘기했는데 여기서 동아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런 좀 진로 탐색 활동, 그죠? 진로 탐색 활동 정도. 공동체 영역에서 좀 드러낼 수 있는 게 있겠죠. 리더십, 협업과 소통 능력. 그럼 동아리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각각 그 교과목을 할 때 전부 다 무조건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는 국어 부장하고 동아리 부장하고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학생들은 이거 잘 들어야 돼. 공동체 역량을 드러낼 때는 구체적인 사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리더십이 뛰어나고 이렇게 적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건들이 거기 적혀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선생님들한테 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걸 선생님이 알아야 써줄 거니까. 성일고는 알면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선생님한테 어필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활동,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생기부에 대해서. 그래서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를 거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약간의 꿀팁 같은 건데,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생기부를 많이 보는데, 성남에 있는 애들 봤을 때 생기부가 월등히 좋은 아이가 있고 안 좋은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렇게 학생들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만약에 2등급인 학생이 생기부가 좋고 1등급인 학생이 생기부가 안 좋아요. 그러면 1등급이 뽑혀요. 그러니까 등급을 역전하기 어렵다. 등급을 잘 따는 게 우선이다. 근데 뭐 자사고다. 그럼 2등급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생기부가 좋은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설명회 때마다 얘기해 주거든요, 아이들한테.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기부, 이런 게 우수한 생기부야. 말은 뭐예요? 선생님 써줄 건데.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수행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낼 때, 이 마지막에 이런 거죠. 만약 허생전 얘기를 또 하면은, 허생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작품 배경이나 국어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적으면 추후, 조선시대, 뭐 그 시절에, 뭐 양반 막 이렇게 무너지던 그 시절에 뭐 요 부분이 관심이 있고 추후 이런 걸 탐구할 계획임. 추후 뭔가를 탐구할 계획임. 좀 더 디테일한 것들. 자기가 관심 갖는 것들. 자기가 경제학과라면은 그거랑 비슷한 어떤 작품들을 하나 좀 볼 계획임. 이렇게만 적어주고 그거를 따로 자기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생님 저 이거 저번에 한번 계획했던 건데 보고서 만들어서 왔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성일군 받아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이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더 좋죠. 어필이 되니까. 선생님 저 이거 탐구하려고 했는데 무슨 책 읽으면 좋을까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탐구 보고서를 내고 2차 탐구까지 내면 일단 소재가 많아지잖아요. 수행평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 탐구 보고서 있고 그럼 두 개의 내용들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기마다 모든 과목들에 이런 2차 탐구 보고서를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생기부가 되게 풍부해진다. 그리고 그 생기부의 내용은 자꾸만 뭐 이상한 뭐 진로에 맞추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영어 생기부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영어 생기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건축학과 가고 싶은 아이인데 건축학과랑 관련된 글을 읽는 거예요. 지문. 그래가지고 그 지문에서 건축학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하는 거죠. 영어. 이상하잖아요. 영어 과목인데. 그쵸? 너무 억지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보다는 공부, 아까 얘기했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드러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까지 보고서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 겨울방학 되기 전에 생기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이제 습득하고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3월이 되면은 설계를 하면 되죠. 아, 이제 이런 일을 할 게 올 거야. 5월에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행평가 그때쯤이면 이제 뭐 나올 거니까 주제나 뭐 등등이 선생님들이 뭐 선생님한테 미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실 거야.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고. 그러면은 아, 그런 걸 할 거다. 혹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 좀 생각을 해놓고 딱 닥쳤을 때는 그때 내가 이제 아 이런 것들을 역량을 딱 드러내서 해야지 하고 되게 팍 해버리고 그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다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심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게 고등학교에 수능 시험. 자, 국어예요, 국어. 국어는 총 45문항인데 3점짜리가 10개죠. 3점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의 퍼센트가 30% 정도 되죠. 수능 시험에서. 그 다음에 수학으로 가면 수학은 어려운 문제 4점짜리가 13문항이에요. 그래서 52점이거든요. 그러면 50%가 넘게가 심화 문제죠. 그 다음에 영어도 3점짜리가 10개고 그러니까 30%가 심화 문제죠. 그 다음에 현재는 과학 쪽이 60%가 심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의 비율이 30에서 60%까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성일고가 이거랑 비슷한 트렌드를 갖는데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럼 공부를 어렵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반드시 좀 드리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수능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수능 진짜 도사거든요. 수능 얼마나 잘 받겠어요. 수능으로 의대 갔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공부도 패턴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관심이 없으면 성일공 관심 있어요. 성일고 애들한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와서 야 국어 몇 문제야? 그러면 45문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남고 애한테 제가 너 국어 몇 문제야? 그러면은 예? 몇 문제인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친구들 지금 오늘 잘 들어왔는데 들어온 친구들 항상 수능 공부해요. 대입성 공부인데 거의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약간 이제 제가 나름의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1, 2월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죠? 올림학습 선행이 된다는 거고, 이 선행학습을 하실 때는 편성표를 보면서 조정을 한다. 3월이 되면 생기부가 설계될 수 있으면 설계를 하는데, 결국에는 5월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수행평가 하고 나서 2차 보고서를 7월 안에 낸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제가 애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연애 6회 설명을 하는데 학원에서 6회에 이제 스탠다들이 있는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해요. 그때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개별 보고서 냈니? 이제부터 2주 남았다. 방학까지. 그 2주 안에 안 내면 1학기 생기부는 끝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6월에 요 수행평가들 하게 되면 방학하기 전까지는 2차 보고서를 내는 걸로 원칙을 한다. 그리고 기말고사 보게 될 거고요. 자, 이게 문제예요. 6월 목표. 9월 목표. 모의고사 잘 보면 좋잖아요. 수능 준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6월 목표의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근데 7월이 기말고사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정말 상위권이 아니면 지금 기말고사 눈앞에 있는데 중간고사 거 가지고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7월로 가서 기말고사 끝나고 보면 좋은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항상 6, 9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국어, 영어 위주로 보셔야 돼요.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은 좀 준비가 어렵다. 그래서 국어, 영어는 항상 이제 좀 보고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2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해도 고2 7월이 되면 3개 학기가 끝나거든요. 그럼 대략적인 평균 현재까지 득점들이 나올 거잖아요. 몇 등급 나왔고 뭐 이렇게. 그럼 대충 대학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와요, 라인들이.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정말 내신 점수 너무 안 나오면 인서울 가고 싶고 그럼 수능 준비해야 되겠죠, 이때부터. 그럼 수능 준비나 논술 준비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겁나시나요? 다 수능 세대 아니신가요, 대부분? 그래서 겁나시는 건가요? 근데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전하고 어떤 게 다르냐면요. 수능으로 의대 가자, 스카이 가자 이거 어려워요. 재수생들 너무 세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재수생이 세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거는 스카이 라인 얘기예요. 실제로 수능 등급 컷을 보게 되면은 3등급 정도면 가천대 가거든요. 3등급. 근데 3등급 라인의 점수가 저 때는 저 98학번인데 수능으로만 갔으니까 그때는 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조밀조밀해 점수가. 다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능 준비를 하는. 근데 재수생들이 수능으로 가천대를 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재수한 애들이 수능으로 가천대를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좀 더 높은 대학들이지. 그래서 1등급 컷은 높은데 3등급 컷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70점대. 1등급은 90점대인데. 그러면 재학생 중에 정시로 가천대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아이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동네랑 비슷한 동네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볼만하다, 70점대는. 그래서 사실 내신 등급이 잘 나오면 제일 베스트고 좀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 수능 양론 이런 걸로 좀 전략을 좀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내신이 좀 잘 나왔더라도 약간 이제 긴장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내신이 좀 어려워요.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 잘해놨는데 3학년 1학기 때 망하면 상향곡선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계속 긴장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많이 하세요. 선생님 얘기를 되게 새겨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 얘기인데 보통 성일고에서 1등급 받고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5시간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루 종일 공부하는 느낌. 근데 어떤 아이가 한 7시간 정도 공부했다고 볼게요, 매일. 그리고 어떤 아이는 3시간 공부했다고 볼게요. 그럼 단편적으로 4시간 차이죠. 이게 1일에는 4시간 차인데 이게 1년, 2년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실력 차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컨설팅 했던 애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애인데 이제 예비 고3인데 걔가 너무 좌절스럽대요. 뭐냐면 선생님 저 열심히 해도 3등급밖에 안 돼요. 요번에 간신히 2등급 받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막 이런 거야 내신을. 그래서 내가 너 몇 시까지 하니? 그랬더니 1시 반까지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네 전교 5등권에 있는 애들은 몇 시까지 하니? 걔네는 2, 3시까지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성일고 전교권이 있으니까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1년, 2년이 반복되면 실력차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실력차를 메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고3 때 아까 망하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고3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망하지 않아요. 사실은 실력차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이 고3 때도 잘하거든요. 정말 재수없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고1 때부터 꾸준하게 열심히 많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게 기준입니다. 인서울권에 가는 기준. 3월달이 되면은 이제 주중에 5시간, 주말에 10시간, 순공 시간이요. 제가 어제인가? 저도 집에 들어가서 넷플릭스 보고 그러거든요. 뭘 봤더라? 뭔가 봤는데 이 공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애가 공부를 딱 하는데 키는데 이렇게 줌을 키더라고요. 서로 공부하는 스터디 방이었죠. 그래가지고 서로 오늘 5시간 완공해보자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학생들도. 그래서 매일매일 5시간이면 학교가 5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9시간이거든요. 그 중에 밥 먹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죠. 그다음 학원 가야 되죠. 그런 거 다 빼버리면 5시간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에. 그래서 새벽 2시까지는 공부한다 일단. 그 다음에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말엔 10시간. 근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공부 시간을 좀 재보니까 하루에 1-2시간, 2-3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대학을 물어봤더니 뭐 건국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하루에 2-3시간 하고 건국대 갈 수 있으면 건국대 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맞죠?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곳에는 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학생들이. 그게 5시간, 10시간. 저게 기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요거 겨울방학 설계에서 선생님 충분히 얘기했는데 뭐냐면, 영어학원 갔다 오면 제발 영어 숙제를 하고, 수학학원 다녀오면 수학 숙제를 하세요.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 지나서 자꾸 숙제를 하는데, 그럼 까먹잖아요. 까먹을 때쯤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진 않겠지. 그래서 수학학원에 다녀오면 그날 저녁엔 수학 숙제를 하고요. 그 다음날 영어 테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단어. 그런 거는 다음날 학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어학원 갔다 와서 영어 숙제 빨리 해놓고 수학 복습도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나 수학 한 과목만 공부하거든요. 주중에. 근데 지금은 2개는 스탠다드고 3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2개가 뭐냐면은 영어 수학은 항상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는 영어 복습, 수학 숙제, 하루는 뭐 수학 복습, 영어 숙제 이런 식으로 영어 수학을 매일매일 스탠다드로 놓고 그 다음 국어를 잠깐 하면 좋아요. 30분이나. 왜냐하면 국어는 어학이기 때문에 좀 이게 뭐랄까 어떤 감각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30분이라도 국어 공부하면 참 좋다. 제가 혹시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제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저희 초중등관에 이번에 런칭할 건데 매일 국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했었거든요. 초중등관에서 시켰었고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면 비문학 독해 프로그램이에요. 매일매일 30분 정도만 하는. 근데 아이들이 30분 정도를 비문학 지문을 읽을 일이 없거든요. 하루하루를. 근데 그걸 매일 30분씩 쌓아가면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국어가 한 달에 79,800원이 79,500원인가 그래요. 그렇게 크게 비싼 돈도 아니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콘텐츠니까 굉장히 좋다. 수능 공부를 하기가 괜찮다. 저희 딸이 4학년이거든요. 또 이번부터 시킬 거예요. 제가 시킬 정도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전국 있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그렇죠? 스터디 코스랑 매일 국어. 이 2개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희 거기 대표님하고도 친한 사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거.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은 학생들은 주말이 되면 항상 국어, 과학, 내신 준비. 3월부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자, 과학 문제 지금 몇 개나 풀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얘기해볼까? 과학 문제 몇 번 풀까요? 반항하는 건 아니지. 잘 모르겠어. 알려줄게. 중학교 때까지 과학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한두 권이에요, 한두 권. 그럼 한두 권 하면은 나 열심히 했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 유형집이 없어요. 수학은 유형집이 있어요, 쌤 같은. 그래서 대표 문제가 있고 변화되는 문제가 4-5씩 딸려있는. 그래서 한 과가 100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수학은. 근데 과학은 한 과가 100문제 안 돼요. 한 40문제? 50문제? 그래서 하나하나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그래서 최소한 3-4권을 봐야 좀 그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권 정도를 보려면은 시험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시험 때 과학 공부만 하게 되면 3-4권 못 보거든요. 통합과학 이미 선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월이 되면은 주말마다 학교 진도보다 빠르게 나간다. 학교 수업은 복습사만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3-4권을 풀 수가 있고, 저희 의대 간 친구는 9권 풀었대요. 과목별로. 걔가 그래요. 선생님 9권 정도 풀면은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9권이 말이 9권이지 3-4권 정도만 풀면 그 다음부터는 프린트 푸는 느낌이에요. 이론 안 보잖아요. 문제만 풀지. 한 4-50문제. 그것도 거의 다 맞추거든요. 그럼 오답만 정리를 촥촥촥촥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미리 해야 된다. 미리. 알고 계세요. 자, 외국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학생들도 계시고 하이탑에는 저희 학원에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명회는 입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 강의센터는 당연히 이제 강의하는 곳이고, 학습관리센터는 아까 제가 개별적인 공부들, 예를 들어 이제 수학도 학원 숙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심화 공부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별적인 질문들을 수업 시간에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센터가 이제 학습관리센터가 될 거고요. 학습관리센터에서 좀 볼만한 내용은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자체를 길게 안 잡아요. 저는 길게 잡아놓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고등학생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고.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질문이 좀 쌓였어요. 그러면 이 학습관리센터 여기거든요. 여기 항상 그 수습 강사랑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제가 1시간 반 더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질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3시간 공부하고 가면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혹시 내가 질문이 쌓이면은 남아서 공부를 더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도 질문 받죠. 너네 여기 어제는 가입 안 했던데 평생부 애들은? 아냐? 모르나? 그 하이탑에듀 검색하면은 요 하이 콴다 아시죠? 콴다 질문하는 거 그거 짝퉁이에요. 하이탑에 콴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여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리면 24시간 안에 답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다가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센터가 학습관리센터. 강의센터는 아주 명쾌한 강의를 해주는 게 목표고, 입시센터는 제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게 되겠죠. 또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MOU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고, 어제 어느 분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랑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생기부 전문가랑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게 1년 프로그램이 한 300만 원 정도예요. 36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이거든요. 한 달에 1회도 잘 안 맞는 거예요. 뭐 줌에서 하든가.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그래서 가이드를 드린 거는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1학년 1학기는 내신 성적 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좀 괜찮게 나오는 상황이면은 1학년 2학기 가면서 설계를 한번 받아볼까? 일회성으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연결해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얘기는 드릴 수 있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재 찾아주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보는 게 낫거든요. 진로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이제 이렇게 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챌린지 1도 XY반이 있고 챌린지 2도 XY반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2월 말에 레벨업 테스트 준비를 잘 하고 거기에서 좋은 레벨에 들어가게 되면은 챌린지 1의 X반 이상에서는 고쟁이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챌린지 1 X반 이상에 들어가야 성일고 시험에 1등급이 준비가 된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챌린지 2반에서도 챌린지 2 X반에서도 좀 쉬운 학교들은 1등급이 나와요, 아이들이. 근데 성일고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높은 반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부터 오답 정리 잘하고 그 다음에 레벨업 테스트를 준비한다. 담임 선생님입니다. 근영쌤? 흥렬쌤? 물어봐. 레벨업 테스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좀 능력이 있어야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가지고 좀 능력을 키워서 좀 좋은 반에 들어가는 걸 목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어 과학도 다 준비하고 있고요. 좀 안 쉬운 것들은 안타까운 것 좀 있지만, 그래도 국어는 문제은행이 되게 생명이죠. 평소에 이제 수능 공부 시키면서, 그 다음에 문제은행 제공. 국어는 문제집을 살 수가 없어요. 시중에서. 평가 문제집하고 자습서 정도밖에 없죠. 뭐 여러 번 풀면 좋은데, 문제를 학교별로 선별해서 드리는 편이고요. 과학도 시험 대비 교재 만들고, 어쨌든 성남에서 오래 강의하신 선생님이시니까 트렌드는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괜찮더라고요. 내신 분입니다. 혹시 어머님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더 있으면 파트별로 좀 자세하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1시간짜리. 그래서 하이탑 TV를 구독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하시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진 않을 거고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유명해지는 것도 싫어요. 그 느낌 아시겠죠? 근데 하이탑 TV에서 약간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질문 들어온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설명들을 다 드린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전반적인 얘기들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부터는 약간 건축강 개론처럼 개론은 끝난 거고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